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30일 조선일보. 오늘의 제목은 흩어져야 낫는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부른 초저출산 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님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신생아 30만 명, 한국 인구 절벽 막는 해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초저출산 때문에 난리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약 3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서울시에는 약 5만 4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약 6만 7천 명을 수용한다는데 그곳을 채울 만큼도 안 됩니다. 미국과 서울과 맞닿아 있어 그동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안양시에서는 작년 3,800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안양시에서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약 4,800명이니 7년 뒤에는 안양시 초등학교들의 입학생 수가 잘해야 올해의 약 80% 정도일 것입니다. 왜 잘해야 그 정도인가 하면 아이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양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초등학교에서도 안양으로 갈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도권도 이러한 아이도 적게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들마저 이사해 나가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초저출산인가? 지금 62세인 58세대 개띠들은 약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후 현재 46세인 1974년생들이 태어난 날 때에는 매년 95만 명에서 105만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이비 부머입니다. 원래 38세인 82년생은 85만 명이며 29세인 91년생은 71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세기라는 사회적인 기대감 속에서 태어난 점은둥이 2000년생은 64만 명, 월드컵 베이비 부모라 하던 2003년생이 49만 5천 명이 가량 태어났습니다. 2016년까지 40만 대로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6만 명이더니 2019년 3년 만에 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급기야 많아야 28만 명 정도로 태어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난 10달간 엄마 뱃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내년에 나타납니다. 보통 부모 자식 간의 연령차가 30세인 안팎이니 91년생은 71년생이 2020년생은 28만 명을 비교하면은 한 세대 안에 출생아 수가 61%나 줄었습니다. 한 세대 간의 인구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경우는 전쟁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인류에 존재하면서부터 지구 어디에서나 지속되어 온 본능입니다. 이 강력한 본능이 발현되지 못하는 곳이 현재 우리나라니
사회 어딘가는 매우 아픈 상황이 분명합니다. 저출산율을 넘어 초저출산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사람이 줄면 축복이 아닐까? 많은 사람은 초저출산으로 매년 태어나는 아이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걱정합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구성되는데 인구가 줄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그리고 일부 사교육 시장은 이미 초토화된 지 오래입니다. 지방대학은 내년부터 입학생 수가 줄어 대학 운영 자체가 힘들어져 교수 충원마저 버거워질 것입니다. 연금 제도는 일하는 동안에 기여하는 분을 내고 은퇴한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기여분으로서 자기 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한 세대만이 기여해 줄 사람이 절반이 넘어 61% 줄어들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을 가진 이도 적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의 지옥 처리된 지 오래입니다. 요즘에서야 코로나19로 사람이 좀 적어 보이지만 백화점이든 한강공원이든 놀이공원이든 어딜 가나 사람이 끄덕끄덕합니다. 학교에서도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것 같고 대학 입시 경쟁률도 낮아져 사교육비가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초저출산율의 위기로 보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의 사회 발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구는 항상 늘어났기 때문에 초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생긴다는 생장과 발전의 멎을 것 같다 불안감이 듭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 이미 경제와 사회가 발전한 뒤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초저출산으로 사람이 줄어서 오히려 삶의 질이나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초저출산에 대한 두 가지의 인식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두 본인들의 경험 위에서 생긴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구학의 눈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수가 줄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매년 태어난 아이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것과 거의 20년 동안 초저출산이 계속되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이 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구학은 초저출산은 문제로 인식합니다. 인구는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태어난 아이가 늘어날 때에도 있었고 줄어들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저출산으로 아기가 적게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를 문제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도 한 세대 만에 태어난 아기가 61%나 줄어든 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회에서도 각종 제도와 산업, 시장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은 어느 정도 인구 변동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데에는 그것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어려워집니다. 초저출산 극복은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바로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있는 청년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초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수도권 집중을 위한 완화하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얼마 전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한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건설해야 한다고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이 통합된다고 메가시티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장의 의지와 예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구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라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하고, 이것은 수년 내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인구 정책이 지역과 당파 그리고 정치색에 따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10년 마지막 남은 기회입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감내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지방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앞으로 10년간은 인구가 줄겠지만 크게 줄어지 않을 것이고, 대다수의 베이비 부모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것이어서 초저출산이 만들어낼 사회적 여파를 그대로 상쇄할 여력이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0년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구 정책만큼 당을 떠나 인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의 통합이든 메가시티의 초당적인 접근을 하고 우리 시대의 우선주의를 벗어나 협의해 나가야만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공급적인 초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논의하는 한 가지의 주된 관점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융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 빠르게 광범위하게 진행될 텐데, 과학, 기술 발전 역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초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는 한국 25세에서 34세 인구 56%가 수도권에 몰려 경쟁치열 생존 본능이 재생산 능력을 누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구 밀도와 출산, 제한된 공간이 있는데 사람이 몰려들어 밀도가 높아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간이 제한적이니 설 수 있는 자원의 양도 한정되고 사람들 사이 경쟁이 심화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지 이래 절대 사라지지 않는 두 가지 기본적인 본능이 있는데, 생존의 본능과 재생산 본능입니다. 밀도가 높아 사람들 사이 경쟁이 심하면 사람들의 이 두 가지 본능 중에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생존 본능입니다. 밀도가 내려가고 전쟁이 좀 완화되면 재생산 본능이 발현되지만 밀도가 계속 높아지면 재생산 본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원이 있는 소수로 한정됩니다. 이 밀도와 출산 간의 관계 이론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이 50%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50% 돌파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져서 25에서 34%, 25세에서 34세는 56%나 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수도권 경쟁은 해를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국토에서 사막처럼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전 국토의 50% 혹은 청년 인구의 56%가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의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절대량은 양이 부족합니다. 일자리는 물론이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합니다.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사용할 자원이 부족하여 지방에서도 경쟁력도 수도권에 못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서울 혹은 수도권을 동경하니 지방에 남은 청년들 마음은 불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으로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밀도가 낮아져도 지방 청년은 심리적인 긴장감은 높습니다. 수년간 진행되었던 인구와 자연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을 가야만 성공했다고 여겨온 획일적인 가치관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을 낳는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